당신은 양반 후손이라고 믿고 계십니까? 족보에 이름이 올라 있다면 안심하고 계십니까? 하지만 1894년 갑 5개혁 당시 조선 인구의 70%가 양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불과 200년 전만 해도 10%도 되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은 조선 후기를 뒤흔든 족보 위조의 충격적인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영상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 채널을 응원해 주신다면 더 좋은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1894년 7월 한양의 호조관청은 그 어느 때보다 소란스러웠습니다. 갑 5개혁으로 신분제가 폐지되면서 전국의 호적을 다시 정리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호조 좌랑 이정묵은 각도에서 올라온 호적 문서들을 펼쳐보다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럴 수가. 경상도 안동 지역 양반 비율이 83%라니. 그는 급히 다른 지역 문서들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라도 전주 양반 76%, 충청도 공주 양반 71%, 경기도 수원 양반 68%, 어느 지역을 봐도 양반 비율이 60%를 넘어섰습니다. 이정묵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30년 전인 1864년에 작성된 호적 문서를 꺼내 비교해봤습니다. 당시에도 양반 비율은 55%였습니다. 다시 30년을 거슬러 올라가 1834년 순조 34년의 기록을 펼쳤습니다. 양반 비율 41%, 1804년 순조 4년의 기록, 양반 비율 32%, 1774년 영조 50년의 기록, 양반 비율 24%, 더 거슬러 올라가 1744년 영조 20년의 기록을 확인하는 순간 이정묵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양반 비율이 겨우 18%였던 것입니다. 도대체 150년 만에 어떻게 양반이 4배나 늘어난단 말인가? 이정묵은 급히 호조판서에게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호조판서 심순택은 담담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 좌랑, 그대도 이제야 알았는가? 나라는 이미 50년 전부터 알고 있었네. 하지만 어쩌겠나? 이미 강을 건넌 물이라네. 심순택은 서랍에서 한 권의 책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1849년 헌종 15년에 작성된 비밀장계였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안동 김씨 족보를 조사한 결과 최근 50년 사이에 편입된 500여 가구 중 380가구의 혈연관계를 확인할 수 없사옵니다. 하오나 이들을 모두 처벌하려 하니 온 마을이 텅 비게 되었고 군역을 담당할 장정이 없사옵니다. 신은 부득이 5명만 곤장 80대에 처하고 나머지는 눈 감아 주었사옵니다. 이정묵은 경악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조선의 양반 중 절반 이상이 가짜라는 말씀이십니까? 심순택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절반? 어림없네. 내가 보기에는 70% 이상이 의심스럽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 좌랑 저 거리를 보게. 저들 중 몇이나 진짜 양반이겠나? 하지만 우리가 뭘 어쩌겠나? 이미 3대, 4대를 양반으로 살아온 이들을 천민으로 되돌릴 수 있겠나? 그들의 자식들은 또 어쩌고? 이정묵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대감 이 모든 일은 언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심순택은 쓸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임진왜란 때부터라네. 그때부터 이 나라의 신분제는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지. 이정묵은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자신의 족보를 꺼내봤습니다. 전주 이씨 덕천군파. 그의 집안은 4대째 묵과에 급제한 양반 가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문득 의문이 들었습니다. 5대조 할아버지의 기록이 너무 간략했습니다. 이무게, 자는 무게, 호는 무게. 그뿐이었습니다. 관직도, 과거 급제 기록도, 심지어 생몰년도조차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이정묵은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설마 우리 집안도?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의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조선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어떻게 200년 만에 양반이 이렇게 늘어난 걸까요? 누가 족보를 위조했고 어떻게 나라는 이를 막지 못했을까요? 이제 우리는 4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1485년 성종 16년 조선은 개국 93년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이 해에 조선 최초의 법전인 경국대전이 완성되었습니다. 경국대전은 조선의 모든 제도를 규정한 법전으로
그 중에서도 신분제도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조선의 신분은 크게 양인과 천인으로 나뉘었고 양인은 다시 양반, 중인, 상민으로 구분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조선의 신분 비율은 어떠했을까요? 1485년 호적 대장을 보면 전체 인구 600만 명 중 양반은 약 50만 명으로 8.3%에 불과했습니다. 중인은 약 25만 명으로 4.2%, 상민은 약 450만 명으로 75%, 천민은 약 75만 명으로 12.5%였습니다. 놀라운 점은 이 비율이 매우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는 것입니다. 조선 초기의 신분제는 철저했습니다. 경국대전 호전에는 이렇게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양반의 자손이 아니면 과거에 응시할 수 없으며 중인의 자손은 기술직에만 종사할 수 있고 상민의 자손은 군역과 요역을 담당하며 천민의 자손은 때를 이어 천민으로 남는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신분이 족보와 호적으로 철저하게 관리되었다는 점입니다. 양반 가문의 족보는 종친부와 장례원에서 직접 관리했습니다. 새로운 자손이 태어나면 반드시 신고해야 했고 혼인을 할 때도 상대방의 신분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만약 신분을 속이고 혼인한 것이 밝혀지면 혼인은 무효가 되고 태어난 자식은 아버지의 성을 쓸 수 없었습니다. 과거 시험장에는 더욱 엄격한 규정이 있었습니다. 응시자는 반드시 사조 할아버지까지의 신분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이를 사조단자라고 불렀습니다. 만약 사조 중 한 명이라도 양반이 아니거나 천민이거나 제가 한 여인의 자손이라면 응시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렇다면 양반의 특권은 무엇이었을까요? 첫째, 군역 면제였습니다. 조선시대 상민 남자는 16세가 되면 반드시 군역에 복무해야 했습니다. 2년 동안 변방 수비를 서거나 매년 군포 2필을 내야 했습니다. 군포 2필은 쌀 4석에 해당하는 거금이었습니다. 가난한 농민에게는 1년 수확의 절반에 달하는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양반은 이 군역에서 완전히 면제되었습니다. 둘째, 형벌 감경이었습니다. 같은 죄를 지어도 양반은 속전을 내면 풀려날 수 있었지만 상민은 곤장을 맞아야 했고 천민은 귀양을 가야 했습니다. 셋째, 토지 소유의 우대였습니다. 양반은 과전법에 따라 많은 토지를 받을 수 있었고 노비를 거느려 농사를 짓게 할 수 있었습니다. 넷째, 과거 응시 자격이었습니다. 오직 양반만이 문과와 무과에 응시할 수 있었고 급제하면 고위 관직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특권 때문에 모든 백성이 양반이 되기를 원했지만 그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왜냐하면 신분은 철저하게 세습되었기 때문입니다. 상민의 아들은 아무리 똑똑해도 과거에 응시할 수 없었고 아무리 부자가 되어도 양반이 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조선 초기 150년 동안 유지된 철저한 신분제의 실체였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 제도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양반은 대대로 양반으로 살 것이고 상민은 대대로 상민으로 살 것이며 천민은 영원히 천민으로 남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불과 100년 후 이 철옹성 같던 신분제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할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균열은 한 번의 전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592년 4월 13일 부산 앞바다에 왜군의 배 700여 척이 나타났습니다. 임진왜란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 전쟁은 조선의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신분제의 균열이었습니다. 전쟁이 시작되자 선조는 한양을 버리고 평양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그리고 평양마저 함락되자 다시 의주까지 피난을 갔습니다. 왕이 도망가자 조정의 모든 관청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호적과 족보를 관리하던 문서고가 불타버렸다는 점입니다. 1592년 5월 2일 왜군이 한양에 입성했을 때 가장 먼저 불탄 곳이 바로 호조와 형조의 문서고였습니다. 그곳에는 전국의 호적 대장과 양반 가문의 족보 원본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의 혼란 속에서 아무도 이 문서들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불은 3일 동안 타올랐고 400년간 쌓인 기록이 재가 되어버렸습니다. 한양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평양, 개성, 전주, 경주, 대구, 부산 등 전국의 주요 도시가 불탔고 각 지방 관청의 문서고도 모두 소실되었습니다. 1593년 명나라 군대가 참전하면서 전세가 조금 안정되자 선조는 비로소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호적이 없으면 백성을 파악할 수 없고
족보가 없으면 양반과 상민을 구분할 수 없지 않은가.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전국의 호적 문서 중 60% 이상이 소실되었고 많은 양반 가문의 족보 원본도 사라졌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전쟁이 끝난 후 나타났습니다. 1598년 전쟁이 끝나고 백성들이 돌아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신분을 증명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저는 양반입니다. 하지만 문서가 모두 불타버렸습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갑자기 늘어났습니다. 조정은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증거가 없는데 어떻게 이들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을까? 결국 1599년 선조 32년 조정은 파격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바로 공명첩 제도의 도입이었습니다. 공명첩이란 무엇일까요? 이것은 일종의 신분 상승 허가증이었습니다. 전쟁으로 텅 빈 국고를 채우고 다시 군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막대한 돈이 필요했습니다. 조정은 이렇게 공표했습니다. 쌀 100석을 내는 자에게는 양반의 신분을 주겠다. 쌀 200석을 내는 자에게는 무과급제 자격을 주겠다. 쌀 300석을 내는 자에게는 종육품 벼슬을 주겠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전국이 술렁이었습니다. 돈으로 양반을 살 수 있다고? 부자 상인들이 가장 먼저 움직였습니다. 전라도 전주의 큰 상인 김등만은 쌀 300석을 내고 종육품 관직을 받았습니다. 경상도 대구의 포목상 이춘수는 쌀 200석을 내고 무과급제 자격을 얻었습니다. 충청도 공주의 지주 박흥립은 쌀 100석을 내고 양반 신분을 받았습니다. 1599년부터 1608년 선조가 죽을 때까지 10년 동안 공명첩을 받은 사람은 1만 5천여 명에 달했습니다. 이들은 하루아침에 양반이 되었습니다. 군역에서 면제되었고 자식들은 과거에 응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진짜 양반들은 분노했습니다. 저 천한 상놈들이 어찌 감히 우리와 같은 신분이 된단 말인가. 하지만 나라는 이미 그들의 돈을 받았고 신분을 인정했습니다.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공명첩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가짜 공명첩을 만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1605년 한양의 필사방에서 일하던 서예가 정몽수가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3년 동안 가짜 공명첩 127장을 만들어 팔았습니다. 한 장에 쌀 30석씩 받았으니 그가 번 돈은 쌀 3,800석이 넘었습니다. 조정은 그를 사형에 처했지만 이미 가짜 공명첩은 전국에 퍼진 후였습니다. 1608년 광해군이 즉위했을 때 조정 신하들은 보고했습니다. 전하, 공명첩 제도를 폐지해야 합니다. 이대로라면 양반과 상민의 구분이 무너집니다. 하지만 광해군은 거절했습니다. 국고가 비었는데 어찌 이 제도를 폐지하겠는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공명첩을 팔아야 한다. 이렇게 공명첩 제도는 계속되었고 1623년 인조반정이 일어날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그 사이 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공명첩으로 신분 상승을 했습니다. 조선 초기 양반이 50만 명이었는데 단 25년 만에 3만 명이 추가된 것입니다. 6% 증가였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균열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아, 돈이 있으면 양반이 될 수 있구나. 신분은 영원한 것이 아니구나.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더 큰 변화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임진왜란이 끝나고 50년이 흘렀습니다. 1650년 효종 1년 조선은 겉으로는 평화를 되찾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수면 아래에서는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전쟁 당시 태어난 아이들이 이제 50대가 되었고 그들의 손자들이 성인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대에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경상도 안동의 한 마을에서였습니다. 김씨 성을 가진 한 농부가 마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김의 김씨 후손이오. 증조 할아버지께서 임진왜란 때 한양에서 피난 오셨다오. 마을 사람들은 의아해했습니다. 그래? 그런데 어찌 지금까지 상민으로 살았소? 김씨 농부는 답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문서를 모두 잃어버리셨소. 그래서 신분을 증명할 수 없었소. 하지만 이제 김의 김씨 종친회에 연락해서 족보에 올릴 것이오.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그 마을에서 갑자기 20가구가 더 나타나 우리도 김의 김씨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모두 임진왜란 때 문서를 잃어버렸다고 했습니다. 김의 김씨 종친회는 곤란에 빠졌습니다. 이들의 주장을 확인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종친회는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마을 원로 3명이 보증하고
제사 지내는 모습을 확인하면 족보에 올려주겠다. 이것이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른 지역 사람들도 똑같이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전라도에서는 전주 이씨 후손이 갑자기 50가구나 늘어났고 충청도에서는 밀양 박씨 후손이 30가구나 늘어났습니다. 모두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임진왜란 때 문서를 잃어버렸다. 더 기막힌 일도 있었습니다. 한양의 필사방에서 새로운 직업이 생겨난 것입니다. 바로 족보 제작사였습니다. 1660년 현종 1년 한양 서촌의 필사방을 운영하던 박희성은 특별한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새 종이를 오래된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기술이었습니다. 그는 새 종이를 진한 차에 담갔다가 말렸습니다. 그러면 종이가 누렇게 변했습니다. 다시 그것을 흙탕물에 적셔서 말리면 얼룩이 생겼습니다. 마지막으로 햇볕에 2주 동안 쬐면 완벽하게 오래된 종이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 종이에 족보를 적어 팔기 시작했습니다. 김해 김씨족보 4대조까지 완벽하게 작성해드립니다. 가격은 쌀 200석입니다. 놀랍게도 손님이 줄을 섰습니다. 가장 먼저 찾아온 것은 전라도의 부자 상인이었습니다. 그는 쌀 200석을 주고 완벽한 김해 김씨족보를 받아갔습니다. 4대조 할아버지의 이름, 자, 호까지 모두 그럴듯하게 만들어진 족보였습니다. 박희성의 사업은 날로 번창했습니다. 그는 전국의 유명한 양반 가문의 족보를 모두 연구했습니다. 각 가문의 학렬자를 외우고 이름 짓는 방식을 파악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가짜 도장까지 만들었습니다. 당시 양반 가문은 집안의 도장을 사용했는데 박희성은 나무를 깎아 똑같은 모양의 도장을 만들었습니다. 1665년 박희성의 제자들이 전국 각지에 필사방을 열었습니다. 한양뿐만 아니라 평양, 전주, 대구, 경주 등지의 족보 제작소가 생겨났습니다. 이들은 서로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김해 김씨족보는 한양에서 만들고 전주 이씨족보는 전주에서 만들고 경주 김씨족보는 경주에서 만들자. 이렇게 하면 더 그럴듯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가격도 정해졌습니다. 일반 양반 가문 족보는 쌀 100석, 유명한 양반 가문 족보는 쌀 200석, 왕족 족보는 쌀 500석이었습니다. 1680년 숙종 6년 조정에서는 이 문제를 알아차렸습니다. 사헌부 장령 윤신지가 상소를 올렸습니다. 전하, 요즘 서울에 족보를 파는 자들이 많사옵니다. 이들은 가짜 족보를 만들어 무지한 백성들을 속이고 있사옵니다. 엄히 다스려야 하옵니다. 숙종은 명령을 내렸습니다. 즉시 조사하라. 족보를 위조한 자는 참형에 처하라. 의금부가 움직였습니다. 한양의 필사방 15곳을 급습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필사방 주인들이 모두 사라진 것입니다. 누군가 미리 정보를 흘린 것입니다. 의금부는 겨우 5명만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을 국문했지만 그들은 끝까지 우리는 진짜 족보를 베낀 것뿐이라고 우겼습니다. 결국 그들에게 곤장 80대만 때리고 풀어주었습니다. 왜일까요? 만약 그들이 만든 족보를 모두 가짜라고 인정하면 그 족보를 산 수백 가구의 신분이 문제가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조정은 이미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버린 것입니다. 1690년 숙종 16년 전국 호적을 다시 조사했을 때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양반 비율이 15%로 증가한 것입니다. 40년 전인 1650년에는 11%였는데 말입니다. 단 40년 만에 4%나 증가했습니다. 전체 인구로 따지면 30만 명이 양반으로 신분 상승을 한 것입니다. 조정 대신들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들 중 대부분이 가짜라는 것을. 하지만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친척 중에도 친구 중에도 심지어 자기 집안에도 의심스러운 족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50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막을 수 없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1700년 숙종 26년 조선은 개국 308년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임진왜란은 100년도 더 지난 옛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전쟁을 경험한 사람은 모두 죽었고 그들의 증손자 세대가 사회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신분제는 눈에 띄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3대만 속이면 진짜 양반이라는 속담이 생겨난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할아버지 대에 가짜 족보를 샀다고 가정해 봅시다. 아버지 대에는 그 족보로 양반 행세를 했습니다. 그리고 손자 대가 되면 누구도 의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50년 넘게 양반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많은 가문이 이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경상도 상주의 밀양 박씨 가문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1660년 박만춘이라는 부자 상인이 쌀 200석을 주고 족보를 샀습니다. 그는 사대조가 임진왜란 때 문서를 잃어버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지만 돈 많은 박만춘을 건드릴 수 없었습니다. 1680년 박만춘의 아들 박흥수가 묵과에 급제했습니다. 돈으로 자격을 얻은 것입니다. 그는 종구품 권지부정에 임명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관직자였습니다. 1700년 박흥수의 아들 박정남이 태어났을 때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저 집은 양반 집안이지. 할아버지가 부자 상인이었지만 아버지는 묵과 급제자야. 1720년 박정남이 20세가 되었을 때 그는 당당하게 양반으로 행세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양반 가문의 딸과 혼인했습니다. 이제 완벽한 양반이 된 것입니다. 3대만 참으면 진짜 양반이 된다는 속담이 증명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양반들은 분노했습니다. 1724년 영조가 즉위하자마자 양반 유생들이 상소를 올렸습니다. 전하, 요즘 가짜 양반이 너무 많사옵니다. 조상의 공덕도 없이 돈으로 족보를 사서 양반 행세를 하고 있사옵니다. 이들을 가려내어 처벌해야 하옵니다. 영조는 고민했습니다. 그는 실제로 조사를 명령했습니다. 1729년 영조 5년 전국의 양반 가문 족보를 대대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곧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가짜와 진짜를 구분할 것인가? 사대조 기록이 불분명하다고 해서 모두 가짜라고 할 수 있을까? 임진왜란으로 진짜 문서를 잃어버린 사람도 많았는데 말입니다. 결국 조사는 흐지부지 되었습니다. 5년 동안 조사해서 겨우 300가구만 가짜로 판명되었습니다. 하지만 처벌은 거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속한 마을의 유지들이 탄원서를 올렸기 때문입니다. 저들은 이미 3대째 양반으로 살고 있사옵니다. 죄 없는 자손들을 어찌하오리까? 영조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는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짐도 안다. 가짜 양반이 많다는 것을. 하지만 어쩌겠는가? 이미 3대, 4대를 양반으로 산 사람들을 천민으로 되돌릴 수 있겠는가? 그들의 자식들은 또 어쩌란 말인가? 신하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영조는 계속했습니다. 더 큰 문제가 있네. 만약 우리가 엄격하게 조사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전국이 혼란에 빠질 것이네. 양반이라고 믿고 살던 사람들이 갑자기 천민이 된다면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네. 또한 군역을 피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군포를 내야 한다면 많은 가정이 파산할 것이네. 결국 영조는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더 이상 조사하지 마라. 이미 지나간 일이니 덮어두는 것이 낫다. 이 결정은 조선 역사의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나라가 공식적으로 신분 위조를 눈감아준 것입니다. 이 소식이 퍼지자 전국이 들썩였습니다. 이제 조정도 포기했구나. 우리도 양반이 되자. 1730년부터 1750년까지 20년 동안 족보 매매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한양의 족보 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번성했습니다. 청계천 보신각 인근에는 족보를 파는 가게가 30개나 생겼습니다. 이들은 공개적으로 족보를 팔았습니다. 심지어 간판도 걸었습니다. 명문가 족보 전문점, 당신도 양반이 될 수 있습니다. 100년 전통 족보 제작. 가격도 공개되었습니다. 가장 저렴한 족보는 쌀 50석이었습니다. 이것은 4대조만 간단하게 적힌 기본 족보였습니다. 중급 족보는 쌀 150석이었습니다. 6대조까지 상세하게 기록되고 관직 이름도 들어갔습니다. 최고급 족보는 쌀 300석이었습니다. 8대조까지 기록되고 유명한 과거 급제자나 고위 관직자와 연결되었습니다. 1750년 영조 26년 전국 호적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양반 비율이 37%였습니다. 50년 전인 1700년에는 18%였는데 말입니다. 50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한 것입니다. 이제 조선 인구 3명 중 1명이 양반이라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진짜 양반들은 절망했습니다. 이제 양반이라는 신분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어떤 양반은 이렇게 한탄했습니다. 우리 조상은 300년 동안 양반이었소. 하지만 저 돈 많은 상놈은 어제 족보를 샀소. 그런데 우리가 똑같은 양반이라니. 하지만 세상은 이미 바뀌었습니다. 돈이 있으면 양반이 될 수 있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흐름은 이제 막을 수 없었습니다. 더 놀라운 일이 앞으로 100년 동안 벌어질 것이었습니다. 1800년 순조가 즉위했을 때 조선의 신분제는 이미 형식만 남아 있었습니다. 양반, 중인, 상민, 천민의 구분은 여전히 법으로 존재했지만 실제로는 거의 의미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돈만 있으면 누구나 양반이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의 족보 매매는 이미 하나의 산업이 되었습니다. 한양에는 전문적인 족보 제작 업체가 50개가 넘었고 전국 각지에도 지점이 있었습니다. 가장 유명한 곳은 한양 청계천의 만성족보방이었습니다. 이곳의 주인 정의수는 3대째 족보 제작업을 이어온 전문가였습니다. 그는 조선의 모든 주요 가문의 족보를 외우고 있었고 어떤 가문에 어떤 이름을 넣어야 자연스러운지 완벽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1808년 순조 8년 순조는 다시 한번 전국 호적 정리를 명령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제대로 하겠다는 의지였습니다. 각 도의 어사를 파견해서 모든 양반 가문의 족보를 확인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계획은 시작하자마자 실패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지방 수령들의 비협조였습니다. 경상도 관찰사 김희수는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전하, 안동 지역을 조사했사옵니다. 양반이라고 주장하는 가구가 1200가구였사옵니다. 이들의 족보를 확인하니 의심스러운 곳이 700가구나 되옵니다. 하오나 이들을 모두 가짜로 판정하면 안동 지역의 절반이 텅 비옵니다. 또한 이들은 이미 50년, 100년을 양반으로 살았으니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옵니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라도, 충청도, 경기도 모두 똑같은 보고를 올렸습니다. 조사는 했으나 처벌은 불가능하옵니다. 순조는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신하들이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전하, 이미 물은 쏟아졌사옵니다. 다시 담을 수 없사옵니다. 결국 1810년 순조는 조사를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앞으로는 현재 호적의 양반으로 등록된 자는 모두 양반으로 인정한다. 이 선포는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나라가 공식적으로 가짜 양반을 인정한 것입니다. 이제 과거는 묻지 않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전국의 족보 시장이 폭발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기회다. 빨리 족보를 사서 호적에 올려야 한다. 1810년부터 1820년까지 10년 동안 족보를 산 사람이 무려 10만 가구에 달했습니다. 이것은 전체 인구의 약 5%에 해당하는 엄청난 숫자였습니다. 족보의 가격도 올랐습니다. 1810년대에는 기본 족보가 쌀 100석이었습니다. 이전보다 2배나 오른 가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줄을 서서 족보를 샀습니다. 왜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군역 회피였습니다. 양반이 되면 군포 이피를 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쌀 4석을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아들이 3명이라면 매년 쌀 12석을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10년이면 120석, 30년이면 360석이었습니다. 족보값 100석을 내도 충분히 이득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자식들의 미래였습니다. 양반이 되면 자식들이 과거에 응시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급제하기는 어려웠지만 기회라도 있다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사회적 지위였습니다. 양반은 여전히 존경받는 신분이었습니다. 마을에서 대접을 받고 좋은 집안과 혼인할 수 있었습니다. 1820년대 중반 한 가지 흥미로운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마을 전체가 단체로 족보를 사는 일이 생긴 것입니다. 충청도의 한 마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마을 이장 박득칠이 제안했습니다. 우리 마을 50가구가 모두 돈을 모아서 같은 족보를 사면 어떨까요? 그러면 가격을 깎을 수 있고 서로 증인도 되어줄 수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동의했습니다. 그들은 가구당 쌀 60석씩 모아서 총 3000석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한양의 족보방에 갔습니다. 주인 정의수는 기뻐했습니다. 50가구를 같은 가문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밀양 박씨 어떻습니까? 임진왜란 때 한마을로 피난 온 일가라고 하면 완벽합니다. 이렇게 하룻밤 사이에 50가구가 밀양 박씨가 되었습니다. 이런 일은 전국 각지에서 일어났습니다. 1834년 순조 34년 다시 전국 호적 조사가 있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양반 비율이 48%였습니다. 이제 조선 인구의 절반이 양반이었습니다. 100년 전인 1734년에는 24%였는데 100년 만에 2배가 된 것입니다.
조정 대신들은 회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해결책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좌의정 조인영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이제 양반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길거리 거지만 빼고 모두 양반이 옵니다. 우의정 김훈근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오나 어찌하겠습니까? 이미 3대, 4대를 양반으로 산 이들을 천민으로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1840년대가 되자 또 다른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진짜 양반들이 스스로를 사대부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나는 양반이 아니라 사대부요라고 구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양반이라는 말이 너무 흔해져서 더 이상 자랑스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849년 헌종 15년 앞에서 언급한 안동 김씨족보 위조 사건이 터졌습니다. 500가구가 가짜로 판명되었지만 처벌은 5명뿐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상징적이었습니다. 나라가 완전히 포기했다는 증거였습니다. 이제 가짜든 진짜든 상관없었습니다. 모두가 양반이면 아무도 양반이 아닌 것과 같았습니다. 1850년대가 되자 족보시장은 오히려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왜일까요? 더 이상 살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대부분의 사람들이 양반이 되었고 남은 사람들은 족보를 살 돈도 없는 가난한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조선의 신분제는 완전히 붕괴했습니다. 1863년 고종이 12세의 어린 나이로 즉위했습니다. 하지만 실권은 아버지 흥선대원군이 쥐고 있었습니다. 대원군은 개혁가였습니다. 그는 무너진 조선을 다시 세우려 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신분제 재정비였습니다. 1865년 대원군은 파격적인 명령을 내렸습니다. 모든 양반에게도 군포를 부과한다. 이것은 혁명적인 조치였습니다. 500년 동안 양반은 군역에서 면제되었는데 이제 군포를 내야 한다니 양반들은 들고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선조의 법을 어기는 일이옵니다. 하지만 대원군은 단호했습니다. 너희들 중 절반이 가짜 양반이 아니냐? 진짜 양반이라면 나라를 위해 군포쯤 낼 수 있어야 한다. 이 말에 양반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가짜였기 때문입니다. 1871년 대원군은 더 나아갔습니다. 전국의 모든 족보를 다시 조사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진짜와 가짜를 가려내겠다는 의지였습니다. 하지만 이 계획도 실패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지방 관리들의 저항이었습니다. 많은 지방 수령들 자신도 가짜 양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조사할 수 있었겠습니까? 두 번째 이유는 시간이 너무 오래 흘렀다는 것입니다. 이미 100년, 200년을 양반으로 산 가문을 가짜라고 판정할 수 있을까요? 그들의 증조 할아버지가 족보를 샀다고 해서 그 증손자를 천민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결국 1873년 대원군이 실각하면서 이 계획도 무산되었습니다. 1876년 고종은 친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또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습니다. 바로 개화정책이었습니다.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이고 신분제를 약화시키는 정책이었습니다. 1880년대 들어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상업이 발달하면서 돈의 힘이 더욱 커진 것입니다. 부자 상인들은 양반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양반 자제들이 오히려 상인의 딸과 혼인하려고 줄을 섰습니다. 신분이 뭐가 중요합니까? 돈이 있어야지. 이런 말이 공공연하게 나왔습니다. 1890년 고종은 한 가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족보를 문제 삼지 말라. 누구든 양반이라고 주장하면 그냥 양반으로 인정하라. 이것은 사실상 신분제 포기 선언이었습니다. 1894년 7월 갑 5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일본의 압력과 내부 개혁 세력의 요구로 대대적인 개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이 신분제 폐지였습니다. 고종은 다음과 같이 선포했습니다. 오늘부로 양반, 중인, 상민, 천민의 구분을 폐지한다. 모든 백성은 평등하다. 군역은 모든 남자에게 평등하게 부과하며 과거 시험은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 노비 제도를 폐지한다. 이 선포가 나왔을 때 조선 팔도가 술렁이었습니다. 양반들은 절망했습니다. 500년 동안 지켜온 신분이 하루아침에 사라진다니. 하지만 상민과 천민들은 기뻐했습니다. 드디어 우리도 인간 대접을 받는구나. 그런데 흥미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신분제가 폐지되자 오히려 양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더 늘어난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호조 좌랑 이정묵이 호적을 정리하던 그 순간이 바로 1894년 여름이었습니다.
그는 각 지역에서 올라온 호적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양반 비율이 70%를 넘어선 것입니다. 1864년에 55%였는데 30년 만에 15%나 증가한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일부 지역에서는 90%가 양반이라고 주장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전라도 나주 지역이 대표적이었습니다. 이 정묵은 나주 목사에게 공문을 보냈습니다. 어찌 한 고을의 90%가 양반일 수 있습니까? 다시 조사하십시오. 나주 목사 박영효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조사했으나 모두가 족보를 가지고 있고 3대 이상 양반으로 살았사옵니다. 저로서는 가짜라고 판정할 근거가 없사옵니다. 결국 이 정묵은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1894년 12월 갑 5개역의 모든 조치가 시행되었습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조선에는 양반도 상민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평등한 백성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을 양반이라고 불렀습니다. 족보는 여전히 중요했고 혼인할 때도 여전히 집안을 따졌습니다. 법은 바뀌었지만 사람들의 의식은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1895년 한 선비가 이렇게 기록을 남겼습니다. 신분제가 폐지되었다지만 무슨 소용인가? 길거리의 개도 자기가 양반개라고 주장하는 세상이 되었도다.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없으니 차라리 모두가 양반이라고 하는 것이 낫도다. 하오나 내 마음은 편치 않도다. 이것이 조선 신분제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200년에 걸친 서서히 붕괴, 그리고 마침내 공식적 종말.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910년 조선이 일본에 병합되었습니다. 신분제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족보를 소중히 여겼습니다. 일제강점기 동안에도 족보는 계속 만들어졌습니다. 오히려 더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왜일까요? 나라를 잃은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지키고 싶었던 것이 바로 자신의 뿌리였기 때문입니다. 나라는 빼앗겼지만 우리는 명문가의 후손이다. 이런 자부심이 그들을 지탱하게 했습니다. 1945년 해방이 되고 1948년 대한민국이 건국되었습니다. 새 나라는 완전한 평등을 표방했습니다. 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신분에 의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의식 속에서 족보는 여전히 중요했습니다. 1950년대, 1960년대에도 혼인할 때 족보를 확인하는 일이 흔했습니다. 우리 집안은 경주 김씨입니다. 우리는 전주 이씨 후손입니다. 이런 말들이 자랑스럽게 오갔습니다. 그런데 1990년대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유전자 분석 기술이 발달하면서 족보의 진실을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1995년 한국유전학회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이 공동으로 대규모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주요 성씨의 족보와 실제 유전자를 대조하는 연구였습니다. 먼저 경주 김씨를 조사했습니다. 경주 김씨 족보에 올라있는 1000가구의 DNA를 분석했습니다.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들 중 유전적으로 실제 혈연 관계가 있는 가구는 67%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33%, 즉 330가구는 유전적으로 다른 혈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족보가 틀린 것입니다. 연구진은 다른 성씨들도 조사했습니다. 전주 이씨 71%, 밀양 박씨 69%, 김해 김씨 65%, 광산 김씨 73%. 모든 성씨에서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평균적으로 족보에 올라있는 사람 중 30%는 실제로는 그 혈통이 아니었습니다. 이 연구 결과는 2000년에 발표되었습니다. 학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일반 대중의 반응은 의외로 조용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집안 족보도 의심스럽다는 것을. 한 60대 남성은 이렇게 인터뷰했습니다. 제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5대조 할아버지가 족보를 샀다고. 당시에는 어쩔 수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가난했지만 자식들에게는 양반의 자격을 물려주고 싶었다고. 이런 고백이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2005년 한 역사학자가 흥미로운 계산을 했습니다. 현재 한국 사람 중 자신이 양반 후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약 80%라고 합니다. 하지만 조선 초기 양반은 전체 인구의 10%도 안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70%는 어디서 온 것일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조선 후기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더 흥미로운 사실도 있습니다.
2010년 대규모 유전자 조사 결과 한국인의 유전적 다양성이 생각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족보상으로는 특정 조상에게서 내려온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우 다양한 혈통이 섞여 있다는 뜻입니다. 양반, 중인, 상민, 천민의 피가 모두 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당신의 조상 중에도 노비가 있을 수 있고 백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2015년 한 노 역사학자가 자신의 회고록에서 고백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김영수, 당시 82세였습니다. 그는 평생 조선시대 신분제를 연구한 학자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김의 김씨 후손으로 살아왔습니다. 우리 집안의 족보는 12대조까지 올라갑니다. 하지만 60세가 되던 해 고문서를 정리하다가 5대조 할아버지의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오늘 쌀 200석을 주고 김의 김씨 족보를 샀다. 자손들은 이 사실을 모를 것이다. 하지만 나는 이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다. 내 자식들이 양반으로 살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김영수 교수는 계속 썼습니다. 처음에는 충격이었습니다. 80년을 양반으로 살았는데 알고 보니 가짜였다니.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이것이 진실이구나. 이것이 역사구나. 나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5대조 할아버지의 선택 덕분에 나는 교육을 받을 수 있었고 학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신분이 아니라 교육이 나를 만든 것입니다. 이 고백은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2020년대 현재 젊은 세대는 족보에 대한 관심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누구든 상관없다.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보편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뿌리를 궁금해합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첫째, 신분은 만들어진 것입니다. 조선시대 사람들은 신분이 하늘이 정한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200년에 걸쳐 서서히 바뀌었습니다. 돈이 있으면 신분을 바꿀 수 있었습니다. 둘째, 역사는 승자가 아니라 생존자의 기록입니다. 진짜 양반 중 많은 가문이 몰락했습니다. 반면 가짜 양반 중 많은 가문이 살아남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셋째, 혈통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어떻게 사는가입니다. 당신의 조상이 양반이든 상민이든 그것이 당신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지금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느냐입니다. 지금까지 조선의 족보 위조와 신분제 붕괴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허울 좋은 혈통보다 진실한 삶의 가치를 깨닫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이제 만날 수 있겠구나. 1521년 여름 한성부 동대문 밖 허름한 초가집에서 81세 노파가 마지막 숨을 거두었습니다. 64년 전 이 여인은 조선 왕비였습니다. 남편은 17세에 죽었지만 그녀는 81세까지 살았습니다. 남편을 죽인 자들은 모두 사라졌지만 그녀만 남았습니다. 과연 이것은 복수였을까요? 아니면 생존이었을까요?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1521년 6월 4일 한성부 동대문 박숭인동. 여름 햇살이 뜨겁게 내리쪼이는 허름한 초가집 안에서 한 노파가 누워 있었습니다. 81세, 주름진 얼굴에는 평생의 고난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을 잡고 있던 시녀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마마, 한이 많으셨을 텐데. 노파는 희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 아니다. 나는 끝까지 왕비였느니라. 그녀의 눈에서 마지막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제 그 일을 만나러 갑니다. 정순왕후 송씨, 조선 제6대 왕 단종의 왕비가 64년 만에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여인의 삶은 조선 역사상 가장 기구한 운명이었습니다. 1440년 전라북도 정읍에서 태어나 1454년 14세의 조선 왕비가 되었고 불과 3년 후인 1457년 18세에 관비로 전락했습니다. 그 후 64년 동안 동대문 밖 정업원에서 염색업으로 생계를 이어가며 홀로 살았습니다. 남편 단종은 1457년 17세에 영월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때 정순왕후는 18세였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죽인 숙부 세조의 도움을 평생 거부했습니다. 세조가 집과 식량을 보냈지만 끝내 받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동망봉에 올라 영월 쪽을 바라보며 통곡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울음소리를 들으며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1468년 세조가 52세로 사망했습니다. 정순왕후는 29세였습니다. 그녀는 첫 번째 원수보다 52년을 더 살았습니다. 1469년 세조의 아들 예종이 20세로 사망했습니다. 정순왕후는 30세였습니다. 1494년 세조의 손자 성종이 38세로 사망했습니다. 정순왕후는 55세였습니다. 1506년 세조의 증손자 연산군이 폐위되었습니다. 정순왕후는 67세였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죽인 세조의 자손 4명을 모두 보고도 15년을 더 살았습니다. 권력은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세조는 왕위를 빼앗았지만 병으로 고통받다 죽었습니다. 예종은 즉위 1년 2개월 만에 급사했습니다. 연산군은 폭정으로 폐위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사라졌지만 정순왕후만 살아남았습니다. 이것이 복수였을까요? 아니면 하늘의 뜻이었을까요? 1521년 6월 4일 정순왕후는 81세로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임종을 지켜본 사람은 평생 함께한 시녀 몇 명뿐이었습니다. 조선 왕조는 그녀를 대군 부인의 예로 장례를 치러주었습니다. 남양주 진건읍 언덕에 묻혔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여전히 왕비가 아니었습니다. 남편 단종은 여전히 노산군이었고 그녀는 여전히 노산군 부인이었습니다. 왕비로 복이 되기까지는 그로부터 177년이 더 걸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은 왜 64년 동안 살아남았을까요? 남편을 죽인 세조는 왜 그녀를 죽이지 않았을까요? 14세 왕비에서 18세 관비가 되기까지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67년 전으로 돌아가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1454년 1월 한성부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조선 제6대 왕 단종의 왕비를 간택하는 날이었습니다. 단종은 1452년 12세에 즉위했지만 2년 동안 왕비를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1450년 할아버지 세종이 승하했고 1452년 아버지 문종이 재위 2년 만에 39세로 급서했습니다. 단종은 태어나자마자 어머니 현덕왕후를 잃었습니다. 할머니 소원왕후도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12세 어린 왕을 보호해줄 왕실 어른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1453년 10월 숙부 수양대군이 계유정난을 일으켰습니다. 영의정 황보인과 좌의정 김종서를 철퇴로 쳐 죽이고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단종은 허수아비가 되었습니다. 수양대군은 단종에게 왕비를 맞이하라고 강하게 요청했습니다. 지금 전하께서는 어리신 몸으로 위로는 모후의 보호가 없고 아래로는 왕비의 도움이 없으시니 어찌 국사의 큰 걱정이 아니겠습니까? 왕비를 맞이하여 후사를 구하시고 선왕의 혈통을 이으셔야 합니다. 명분은 그럴듯했지만 속셈은 달랐습니다. 어린 왕에게 왕비를 들여 후사를 낳게 하면 단종을 함부로 제거하기 어려워집니다. 수양대군은 시간을 벌고 싶었습니다. 1454년 1월 8일 창덕궁에서 왕비 간택이 시작되었습니다. 효령대군, 이명대군, 영응대군, 정인지, 한학 등이 참여했습니다. 3명의 처녀가 최종 후보로 올랐습니다. 송현수의 딸 송씨, 권환의 딸 권씨, 김사우의 딸 김씨였습니다. 송씨는 1440년 전라북도 정읍 태인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송현수는 수양대군의 중마고우였습니다. 고모는 세종의 팔남 영응대군의 부인이었습니다. 왕실과 인척관계였습니다. 송씨의 성품에 대한 평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손하고 검소하며 가히 종묘를 영구히 보존할 만한 인물이다. 1454년 1월 22일 송씨가 최종 간택되었습니다. 14세였습니다. 단종은 13세로 송씨보다 한 살 어렸습니다. 1월 24일 근정전에서 왕비 책봉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송씨는 효령대군의 집에서 봉영의식을 통해 왕비로 맞아들여졌습니다. 조선 최초로 왕비 간택을 받은 왕비였습니다. 그 이전의 왕비들은 모두 왕자 시절에 혼인한 세자빈 출신이었습니다. 14세 소녀 송씨는 이렇게 조선 왕비가 되었습니다. 궁궐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13세 단종과 14세 정순왕후는 어린 부부였습니다.
둘 사이에는 순수한 정이 싹 텄습니다. 단종은 외롭고 힘든 왕의 자리에서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왕비였습니다. 정순 왕후도 어린 남편을 보살피며 왕비로서의 역할을 다하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궁궐 밖에서는 권력 다툼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수양대군은 왕위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단종을 지키려는 신하들과 수양대군 사이의 긴장이 높아갔습니다. 1455년 윤유월 11일 결정적인 날이 왔습니다. 단종은 수양대군의 측근 한명회와 권람의 강요를 받았습니다. 상황으로 물러나시고 수양대군께 왕위를 물려주십시오. 14세 단종은 거부할 힘이 없었습니다. 그날 단종은 상황이 되었고 수양대군은 세조로 즉위했습니다. 정순 왕후는 의덕 왕대비가 되었습니다. 왕비에서 왕대비로 격은 높아졌지만 실제로는 모든 것을 잃은 것이었습니다. 단종과 정순 왕후는 수강궁으로 옮겨갔습니다. 15세 소녀는 왕비 생활 1년 만에 왕대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비극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궁궐은 더 이상 안전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세조의 눈초리가 날카로웠습니다. 단종 복위를 꿈꾸는 신하들의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었습니다. 정순 왕후는 불안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밤마다 남편 단종과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는 다시 궁궐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기다려봅시다.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희망은 곧 산산조각 나게 됩니다. 1456년 그들의 삶을 완전히 뒤바꿀 사건이 터집니다. 1456년 6월 한성부에는 불길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세조 즉위 1년이 지났지만 조정은 여전히 불안정했습니다. 성삼문, 박팽년, 하위지, 이계, 유성원, 유흥부 등 집현전 출신 학사들이 은밀하게 모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세종 시절부터 단종을 가르쳐온 스승들이었습니다. 이대로 둘 수는 없습니다. 상황을 다시 왕위에 모셔야 합니다. 명나라 사신이 오는 날 연회를 베풀 것입니다. 그날 거사를 일으킵시다. 계획은 치밀했습니다. 명나라 사신을 접대하는 연회 자리에서 세조와 그 아들들을 제거하고 단종을 복위시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거사 직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동지였던 김질이 장인 정창손에게 이 계획을 말했습니다. 정창손은 김질을 설득했습니다. 네가 영모에 가담하면 온 가문이 멸문당한다. 차라리 고발하여라. 김질은 결국 세조에게 모든 것을 고했습니다. 1456년 6월 8일 체포령이 내려졌습니다. 성삼문, 박팽년, 하위지, 이계, 유성원, 유흥부, 김문기 등이 잡혀왔습니다. 국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세조는 직접 국문장에 나타났습니다. 너희들이 과인을 죽이려 했다는 것이 사실이냐? 성삼문이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상황을 다시 왕위에 모시려 한 것이지 영모가 아닙니다. 세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 역적놈들을. 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살이 찢기고 뼈가 부러지는 고통 속에서도 그들은 끝까지 단종에 대한 충절을 지켰습니다. 1456년 6월 8일 군기감 앞에서 능지처참이 집행되었습니다. 성삼문은 아버지 성승과 함께 처형되었습니다. 그의 집안 남자는 젖먹이까지 모두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자들은 관비가 되었습니다. 박팽년, 하위지, 이계, 유성원, 유흥부도 같은 날 처형되었습니다. 훗날 이들을 사육신이라 부르게 됩니다. 수강궁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단종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나 때문에 그분들이. 정순 왕후도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세조는 단종을 상황에서 노상군으로 강등시켰습니다. 왕도 아니고 대군도 아닌 그냥 군으로 격화시킨 것입니다. 1457년 6월 단종은 강원도 영월로 유배 명령을 받았습니다. 정순 왕후도 의덕 왕대비에서 노상군 부인으로 강등되었습니다. 이별의 날이 왔습니다. 청계천 영도교에서 두 사람은 마지막으로 만났습니다. 단종 16세, 정순 왕후 17세였습니다. 마마,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정순 왕후가 단종의 옷자락을 붙잡고 울었습니다. 아니요. 당신은 여기 남으시오. 내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주시오. 언제 돌아오실 수 있을까요? 모르오. 하지만 반드시 다시 만날 것이오. 1457년 6월 단종은 영월로 떠났습니다. 정순 왕후는 다리 위에서 남편이 사라질 때까지 지켜봤습니다. 훗날 이 다리를 영도교라 불렀습니다.
영원히 건너가 다시 돌아오지 못한 달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정순왕후는 궁궐에서도 쫓겨났습니다. 친정으로 돌아가려 했지만 친정도 무너졌습니다. 1457년 9월 더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경상도 순흥에 유배되어 있던 금성대군이 다시 단종 보기를 계획했다가 발각되었습니다. 금성대군은 세조의 친동생이었지만 단종을 지키려 했습니다. 그 일에 정순왕후의 아버지 송현수도 연루되었습니다. 송현수는 세조의 친구였지만 사위인 단종을 지키려 했습니다. 1457년 10월 21일 송현수는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금성대군도 사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영월에 있던 단종에게도 사약이 내려졌습니다. 단종은 17세로 죽었습니다. 정순왕후는 18세에 과부가 되었습니다. 남편도 잃고 아버지도 잃었습니다. 왕비에서 관비로 전락했습니다. 더 이상 왕실의 일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1457년 10월 한성부 동대문 박숭인동 18세 정순왕후는 허름한 초가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왕비의 화려한 의복은 벗어던지고 무명옷을 입었습니다. 머리를 깎고 비구니가 되었습니다. 법명은 허경이었습니다. 함께 따라온 시녀 희안, 지심, 계지도 머리를 깎았습니다. 이곳은 정업원이었습니다. 왕실에서 관리하던 비구니 사찰이었습니다. 출가한 궁녀들이 머무는 곳이었습니다. 정순왕후는 이곳에서 남편의 명복을 빌며 살기로 했습니다. 단종이 죽은 소식을 들었을 때 그녀는 통곡했습니다. 주상마마. 머리를 땅에 찍으며 울었습니다. 입에서 피가 났습니다. 시녀들이 말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3일 동안 물 한 모금 마시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저도 따라가게 해주십시오. 하지만 죽을 수도 없었습니다. 세조는 정순왕후를 관비로 전락시켰지만 특별 명령을 내렸습니다. 신부는 노비나 노비로서 사역시킬 수 없다. 아무도 범하지 못하게 하라. 정순왕후를 죽이지도 않고 그렇다고 자유롭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정업원에 가두어둔 것이었습니다. 얼마 후 세조의 사자가 찾아왔습니다. 주상 전하께서 집과 식량을 하사하십니다. 정순왕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돌아가 전하시오. 내 남편을 죽인 자의 은혜는 받을 수 없다고. 하오나 마마, 이대로는 살아갈 수가 필요 없소. 돌아가시오. 사자가 물러갔습니다. 세조는 여러 번 도움을 제안했지만 정순왕후는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생계를 위해 염색업을 시작했습니다. 정업원 뒤편에 자주동천이라는 샘이 있었습니다. 그 샘물에 지초를 넣어 옷감을 자주색으로 물들였습니다. 전설에는 정순왕후가 물에 지초를 넣자 저절로 자주색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녀의 피눈물이 섞여 물들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염색한 옷감으로 댕기, 저고리깃, 옷고름을 만들어 시장에 내다 팔았습니다. 시녀들이 동량을 해오기도 했습니다. 하루하루 끼니를 잊기도 어려웠습니다. 한성부 백성들은 정순왕후의 사연을 알고 있었습니다. 한 나라의 왕비였던 여인이 이렇게 비참하게 사는 것을 보고 마음 아파했습니다. 여인들이 은밀하게 도왔습니다. 청계천 영도교 근처에 여인시장이 열렸습니다. 남자들은 출입할 수 없는 여인들만의 시장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여인들은 정순왕후가 만든 염색 옷감을 사주었습니다. 필요한 쌀과 채소도 몰래 건네주었습니다. 일부러 자주색 끝동을 단 옷을 입어 정순왕후의 물건을 사달라고 광고하기도 했습니다. 세조는 이 소식을 듣고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백성들이 노산군 부인을 돕는 것을 금한다. 하지만 여인들은 새벽에 몰래 시장을 열어 계속 도왔습니다. 정순왕후는 이렇게 버텼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정업원 뒤편 동망봉에 올랐습니다. 동쪽 영월 쪽을 바라보며 큰 소리로 통곡했습니다. 주상마마. 곡소리가 산 아래 마을까지 들렸습니다. 마을 여인들도 함께 땅을 치고 가슴을 치며 울었습니다. 동정곡이라 불렸습니다. 정순왕후는 평생 무명옷만 입었습니다. 고기와 생선을 먹지 않았습니다. 단종의 제삿날에는 금식하며 명복을 빌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습니다. 1460년 정순왕후 21세, 1465년 정순왕후 26세. 세월은 흘러갔지만 그녀의 삶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염색업으로 근근히 살아가며 매일 동망봉에 올라 통곡했습니다. 1468년 9월 놀라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세조가 사망했습니다. 52세였습니다. 정순왕후는 29세였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가 사라졌구나. 세조는 말년의 병으로 고통받았습니다. 피부병으로 온몸에 종기가 났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단종과 금성대군 사육신들의 원혼이 나타났습니다. 세조는 고통 속에서 죽었습니다. 정순왕후는 세조보다 53년을 더 살게 됩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긴 세월을 더 살아야 하는지. 1468년 9월 세조의 아들이 즉위했습니다. 조선 제8대 왕 예종이었습니다. 예종은 즉위할 때 19세였습니다. 정순왕후는 29세로 예종보다 10살이 많았습니다. 예종은 단종의 사촌동생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함께 자랐지만 아버지 세조가 단종을 죽였습니다. 예종은 1469년 11월 즉위 1년 2개월 만에 급사했습니다. 20세였습니다. 정순왕후는 30세였습니다. 공식 기록에는 병사라고 되어 있지만 의문이 많았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웠습니다. 정순왕후는 또 한 명이 사라진 것을 보았습니다. 1469년 11월 예종의 조카가 즉위했습니다. 조선 제9대 왕 성종이었습니다. 성종은 세조의 손자로 즉위할 때 13세였습니다. 정순왕후는 30세였습니다. 성종의 어머니는 인수대비였고 할머니는 정의왕후 세조의 왕비였습니다. 정의왕후가 수렴청정을 시작했습니다. 세조의 왕비가 조정을 장악한 것입니다. 하지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의왕후가 정순왕후에게 의식을 제공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노산군 부인 송씨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정기적으로 보내라. 이것은 세조의 왕비가 단종의 왕비를 돕는다는 뜻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정의왕후는 양심의 가책을 느꼈을까요? 아니면 세조가 죽기 전에 유언을 남겼을까요?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정순왕후는 처음으로 나라의 도움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많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정업원에서 염색업을 하며 살았습니다. 1494년 12월 성종이 사망했습니다. 38세였습니다. 정순왕후는 55세였습니다. 재위 25년 동안 성종은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순왕후에게는 여전히 세조의 손자일 뿐이었습니다. 1494년 12월 성종의 아들이 즉위했습니다. 조선 제10대 왕 연산군이었습니다. 연산군은 즉위할 때 19세였습니다. 정순왕후는 55세였습니다. 연산군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평범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변해갔습니다. 1498년 무오사화가 일어났습니다. 살인파 신하들을 대거 숙청했습니다. 1504년 갑자사화가 일어났습니다. 연산군은 친어머니 윤씨가 폐비되어 사약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복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윤씨를 폐비시키는데 관여한 신하들을 모두 죽였습니다. 이미 죽은 자는 부관참시했습니다. 세조의 공신 한명회의 무덤을 파헤쳤습니다. 시신을 끌어내 목을 베었습니다. 연산군은 광기에 빠졌습니다. 궁녀를 수천 명 뽑아들였습니다. 백성들에게 가혹한 세금을 거두었습니다. 간언하는 신하를 죽였습니다. 정순왕후는 이 모든 것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동대문 박정업원에서 소식을 들었습니다. 62세가 된 노파는 생각했습니다. 권력은 이렇게 무너지는구나. 1506년 9월 반정이 일어났습니다. 박원종, 성희안, 유순정 등이 군사를 일으켰습니다. 연산군을 폐위시켰습니다. 연산군은 강화도로 유배되었습니다. 조선 역사상 처음으로 폐위된 왕이었습니다. 정순왕후는 67세였습니다. 세조의 증손자마저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1506년 9월 성종의 둘째 아들이 즉위했습니다. 조선 제11대 왕 중종이었습니다. 중종은 즉위할 때 30세였습니다. 정순왕후는 67세였습니다. 중종은 단종의 일을 알고 있었습니다. 즉위 초 살인파 조광조가 단종 복위를 주장했습니다. 노산군을 단종으로 복위시켜야 합니다. 하지만 중종은 거절했습니다. 시기가 이르다. 세조의 증손인 내가 세조의 죄를 인정할 수 없다. 그래도 중종은 작은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1516년 중종 11년 중종은 명령을 내렸습니다. 노산군의 묘를 찾아 봉분을 세우고 제사를 지내라.
59년 만에 단종의 무덤에 봉분이 세워졌습니다. 영월 호장 엄흥도가 몰래 묻었던 자리였습니다. 정순 왕후는 이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77세였습니다. 주상마마, 이제 편히 쉬소서. 그로부터 5년 후인 1521년 정순 왕후는 81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조보다 53년을 더 살았습니다. 예종보다 52년을 더 살았습니다. 성종보다 27년을 더 살았습니다. 연산군보다 15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사라졌지만 그녀만 남았습니다. 이것이 시간이라는 복수였습니다. 1470년대 한성부 동대문 밖에는 기이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새벽 일찍 여인들만 모이는 시장이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남자들은 출입할 수 없었고 해가 뜨기 전에 파장했습니다. 청계천 영도교와 동관 왕묘 사이, 지금의 풍물시장 자리였습니다. 이 시장에는 특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정순 왕후를 돕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세조가 백성들이 정순 왕후를 돕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노산군 부인에게 음식이나 물건을 주는 자는 처벌한다. 하지만 한성부 여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나라의 왕비였던 여인이 동량으로 연명하는 것을 참아볼 수 없었습니다. 여인들은 지혜를 짜냈습니다. 새벽 시장을 열기로 한 것입니다. 관청의 관리들이 순찰하기 전, 동이 트기 전에 시장을 열었습니다. 채소, 곡식, 생선을 사고 팔았습니다. 그러나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정순 왕후가 만든 자주색 염색 옷감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한성부 여인들은 경쟁적으로 정순 왕후의 옷감을 샀습니다. 시세보다 비싼 값을 주었습니다. 이 자주색 끝동이 얼마요? 10냥입니다. 15냥 드리겠소. 질이 아주 좋구려. 여인들은 일부러 자주색 끝동을 단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저고리에, 치마에, 댕기에 모두 자주색을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무언의 광고였습니다. 저 자주색은 정순 왕후께서 만드신 것이오. 한성부의 자주색 유행이 번졌습니다. 부잣집 여인들도 자주색 옷감을 찾았습니다. 나도 정순 왕후의 옷감으로 옷을 해입고 싶소. 정순 왕후는 이렇게 근근히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여인들의 도움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정업원 문 앞에 쌀 한 가마니가 놓여 있었습니다. 누가 두고 갔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시녀 희안이 말했습니다. 마마, 쌀이 왔습니다. 정순 왕후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이구나. 며칠 후에는 김장김치가 항아리째 왔습니다. 또 며칠 후에는 무명옷감이 왔습니다. 모두 익명이었습니다. 한성부 여인들은 서로 돌아가며 정순 왕후를 도왔습니다. 조정의 눈을 피해 은밀하게 움직였습니다. 이 일에는 계층이 없었습니다. 양반집 부인도, 상인 안악도, 가난한 여인도 모두 함께했습니다. 한 양반집 부인이 말했습니다. 저분은 우리의 진짜 왕비시다. 세조는 찬탈자일 뿐이다. 어느 상인 안악이 말했습니다. 18 어린 나이에 과부가 되시어 이렇게 사시다니 어찌 도와드리지 않겠소? 가난한 여인도 말했습니다. 나는 가진 것이 없지만 채소 한 단이라도 드리고 싶소. 이것은 무언의 저항이었습니다. 세조의 권력에 맞서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칼과 창으로 싸울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으로 저항할 수 있었습니다. 정순 왕후를 돕는 것이 곧 세조에 대한 반대였습니다. 조정에서도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세조의 신하들이 보고했습니다. 전하, 백성들이 여전히 노산군 부인을 돕고 있습니다. 세조는 분노했습니다. 다시 엄명을 내리라. 금지령이 다시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여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 은밀하게, 더 조심스럽게 도왔습니다. 밤중에 정업원 담장 너머로 물건을 넘겼습니다. 새벽 일찍 문 앞에 놓고 사라졌습니다. 알 수 없는 방법으로 계속 도움이 왔습니다. 세조는 결국 단속을 포기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까지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정순 왕후는 이 모든 도움에 감사했습니다. 매일 저녁 기도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은혜를 어찌 갚을까요? 시녀지심이 말했습니다. 마마께서 끝까지 정절을 지키시는 것이 곧 갚음입니다. 정순 왕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구나. 나는 끝까지 왕비로 남아야 한다. 여인시장에는 또 다른 이야기도 전해졌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 여인이 시장에 왔습니다. 임신한 몸으로 힘들게 걸어왔습니다. 정순 왕후마마의 옷감을 사고 싶습니다. 옆의 안악이 물었습니다.
몸이 불편하신데 왜 이리 오셨소? 젊은 여인이 대답했습니다. 제 남편이 사육신의 후손입니다. 집안이 몰락하여 가진 것이 없지만 정순 왕후마마만은 꼭 도와드리고 싶었습니다. 주변 여인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육신의 후손이라면 오히려 우리가 도와드려야지요. 여인들은 젊은 여인에게 곡식과 옷감을 건넸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가시오. 우리는 모두 한마음이오. 이렇게 여인시장은 단순한 시장이 아니었습니다. 정순 왕후를 중심으로 한 연대의 공간이었습니다. 단종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었습니다. 세조의 폭정에 저항하는 무언의 운동이었습니다. 1475년 여인시장이 시작된 지 15년이 되었습니다. 그 사이 세조는 죽었고 예종도 죽었습니다. 성종시대가 되었지만 여인시장은 계속되었습니다. 정순 왕후는 36세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정업원에서 염색업을 하며 살았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 동망봉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한성부 여인들이 함께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켜보고 도왔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정순 왕후가 동망봉에 올랐습니다. 평소처럼 영월 쪽을 바라보며 통곡하려는데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봉우리 곳곳에 작은 천 조각들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모두 자주색이었습니다. 바람에 펄럭이는 자주색 천들. 그것은 한성부 여인들이 밤중에 매달아 놓은 것이었습니다. 무언의 메시지였습니다. 마마, 저희가 함께 있습니다. 저희가 마마를 지킵니다. 저희도 단종을 잊지 않았습니다. 정순 왕후는 그 천들을 보며 울었습니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었구나. 그날 이후 정순 왕후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비록 궁궐에서 쫓겨나 관비가 되었지만 백성들의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왕비였습니다. 비록 남편이 죽고 혼자 남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그를 그리워했습니다. 세조는 권력으로 왕위를 빼앗았습니다. 하지만 백성의 마음까지 빼앗을 수는 없었습니다. 정순 왕후는 아무 권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백성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500년이 지난 지금 세조는 찬탈자로 기억됩니다. 정순 왕후는 정절의 상징으로 추앙받습니다. 누가 진정한 승자였을까요? 여인시장의 이야기는 이것을 증명합니다. 권력보다 강한 것은 사랑입니다. 칼보다 강한 것은 연대입니다. 왕관보다 값진 것은 백성의 마음입니다. 1516년 12월 영월에 조정의 관리들이 도착했습니다. 중종의 명을 받들고 왔습니다. 노산군의 묘를 찾아 봉분을 조성하라. 59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1457년 단종이 죽었을 때 아무도 시신을 수습할 수 없었습니다. 세조가 엄명을 내렸습니다. 노산군의 시신에 손대는 자는 삼족을 멸하리라. 영월 호장 엄흥도만이 목숨을 걸고 시신을 수습했습니다. 밤중에 몰래 동을지산 자락에 묻고 가족을 데리고 도망갔습니다. 그 자리가 어디인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중종 때 수소문 끝에 찾아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자리가 명당이었습니다. 직관이 보고 놀랐습니다. 이미 최고의 자리입니다. 옮길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봉분을 세웠습니다. 제단을 만들고 제사를 지냈습니다. 훗날 이곳이 장릉이 됩니다. 한성부 동대문 박정업원. 77세 정순 왕후는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영월 쪽을 향해 절했습니다. 주상마마, 이제 편히 쉬소서. 소첩도 곧 가겠습니다. 그로부터 5년 후인 1521년 6월 4일 81세 정순 왕후는 정업원 옆집에서 임종을 맞았습니다. 말년의 정순 왕후는 단종의 조카 정미수의 집에서 지냈습니다. 정미수는 단종의 누나 경혜공주의 아들이었습니다. 정순 왕후는 자식이 없었기에 정미수를 양자로 삼았습니다. 정미수는 정순 왕후를 극진히 모셨습니다. 정순 왕후는 마지막 순간까지 단종을 그리워했습니다. 주상마마, 64년을 기다렸습니다. 이제 만나러 갑니다. 시녀 희안이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마마, 한이 많으셨을 텐데. 정순 왕후는 미소 지었습니다. 한? 아니다. 나는 끝까지 왕비였느니라. 그들은 모두 사라졌지만 나는 남았느니라. 마마, 너희들 잘 있거라. 나는 이제 주상마마 곁으로 간다. 1521년 6월 4일 정순 왕후 송씨가 숨을 거두었습니다. 중종은 대군 부인의 예로 장례를 치르라고 명했습니다.
정미수는 해주 정씨 선산이 있는 남양주 진건읍에 정순왕후를 모셨습니다. 단종과는 여전히 떨어져 있었습니다. 단종은 영월에, 정순왕후는 남양주에. 죽어서도 함께할 수 없었습니다. 장례식 날 한성부에 많은 여인들이 찾아왔습니다. 64년 동안 정순왕후를 몰래 도왔던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절했습니다. 마마, 편히 쉬소서. 무덤에는 소나무를 심었습니다.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소나무들이 모두 동쪽으로 가지를 뻗었습니다. 영월 쪽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전설에는 정순왕후가 죽어서도 단종을 그리워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정순왕후가 죽은 후에도 세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중종은 단종을 복위시키지 않았습니다. 노상군은 여전히 노상군이었습니다. 정순왕후도 여전히 노상군 부인이었습니다. 중종이 죽고 인종이 즉위했습니다. 인종이 죽고 명종이 즉위했습니다. 명종이 죽고 선조가 즉위했습니다. 100년이 더 지났습니다. 선조 때 살인파가 다시 단종 복위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선조가 죽고 광해군이 즉위했습니다. 광해군이 폐위되고 인조가 즉위했습니다. 인조가 죽고 효종이 즉위했습니다. 효종이 죽고 현종이 즉위했습니다. 현종 때 송시열과 김수왕이 상소를 올렸습니다. 노상군을 복위시켜야 합니다. 현종이 죽고 숙종이 즉위했습니다. 1681년 숙종 7년 단종이 노산대군으로 추봉되었습니다. 그로부터 17년 후인 1698년 숙종 24년 마침내 단종이 단종으로 복위되었습니다. 사망한 지 241년 만이었습니다. 같은 날 정순왕후도 왕후로 복위되었습니다. 사망한 지 177년 만이었습니다. 신의가 종묘 영령전에 모셔졌습니다. 시호를 받았습니다. 정순왕후의 시호는 의덕 단량제경 정순왕후였습니다. 무덤도 능으로 격상되었습니다. 사릉이라는 능호를 받았습니다. 사모할 사, 능능. 단종을 그리워하는 능이라는 뜻이었습니다. 1776년 영조가 정업원터에 비석을 세웠습니다. 정업원국이 비었습니다. 영조가 직접 글을 썼습니다. 합봉우리, 뒤의 바위, 천만년을 가리. 정순왕후가 동망봉에 올라 영월을 바라보며 울었던 그 장소를 기리는 비석이었습니다. 1999년 4월 9일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사릉.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사릉에 심어진 소나무 한 그루를 강원도 영월 장릉으로 옮겨 심는 행사였습니다. 정순왕후가 죽은 지 478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사릉의 소나무들은 모두 동쪽으로 가지를 뻗고 있었습니다. 단종이 묻힌 영월 쪽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전설이 아니라 실제로 그랬습니다. 문화재청은 이 소나무 한 그루를 장릉으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소나무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정령송. 정순왕후의 영혼이 깃든 소나무라는 뜻이었습니다. 장릉에 도착한 소나무는 단종의 능 앞에 심어졌습니다. 478년 만에 정순왕후가 단종 곁으로 간 것이었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한 노인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야 함께 하시는구나. 너무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사릉은 여전히 남양주에 있습니다. 정순왕후의 유골은 옮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령송을 통해 상징적으로 제외한 것이었습니다. 사릉에는 다른 전설도 있습니다. 무덤 주변이 소박합니다. 다른 왕릉과 비교하면 초라합니다. 문석인과 성마만 있고 무석인은 없습니다. 이것은 정순왕후의 삶을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왕비였지만 3년밖에 누리지 못했습니다. 64년 동안 관비로 살았습니다. 그 시간이 능의 구조에도 나타난 것입니다. 사릉 역사문화관에는 정순왕후의 삶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14세의 왕비가 되었습니다. 15세의 왕대비가 되었습니다. 18세의 과부가 되었습니다. 18세부터 81세까지 64년 동안 혼자 살았습니다. 염색업으로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세조의 도움을 평생 거부했습니다. 매일 동망봉에 올라 통곡했습니다. 무명옷만 입고 고기를 먹지 않았습니다. 단종의 제삿날마다 금식했습니다. 81세로 사망했습니다. 사망 177년 후 왕후로 복위되었습니다. 사망 478년 후 상징적으로 단종과 재회했습니다. 관람객들은 전시를 보며 눈물을 흘립니다. 한 중년 여성이 말했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니, 64년을 혼자 살면서도 끝까지 왕비로 남았다니,
서울 동대문구 숭인동에는 정순 왕후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정업원 터에 청룡사가 있습니다. 정순 왕후가 살던 곳입니다. 정업원 구기비가 보존되어 있습니다. 영조가 세운 비석입니다. 근처에 동망봉이 있었습니다. 정순 왕후가 매일 올라 통곡하던 곳입니다. 일제강점기에 채석장이 되어 바위는 깨졌습니다. 2011년 동망정이라는 정자를 세워 기념하고 있습니다. 해화동 낙산에는 자주동천이 있습니다. 정순 왕후가 염색할 때 사용하던 셈입니다. 지금은 물이 마른 상태입니다. 그 자리에 비우당이라는 집이 복원되어 있습니다. 청계천에는 영도교가 있습니다. 단종과 정순 왕후가 마지막으로 이별한 곳입니다. 영원히 건너가 다시 돌아오지 못한 다리입니다. 지금도 다리를 건너는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떠올립니다. 풍물시장 근처에는 여인시장 터 표석이 있습니다. 여인들이 몰래 정순 왕후를 도왔던 시장입니다. 이 모든 장소가 정순 왕후의 64년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정순 왕후는 무속의 신으로도 숭배됩니다. 송씨 부인 신이라고 부릅니다. 하늘 품고 죽은 영혼이 신이 된다는 믿음입니다. 하지만 정순 왕후는 한을 품었을까요? 그녀의 마지막 말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니다. 나는 끝까지 왕비였느니라. 그녀에게 64년은 한이 아니었습니다. 기다림이었습니다. 사랑이었습니다. 승리였습니다. 2025년 현재 단종과 정순 왕후의 이야기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왜 이 이야기가 500년이 지난 지금도 회자될까요? 그것은 권력보다 강한 것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1455년 세조는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왕위를 빼앗았습니다. 반대자들을 모두 제거했습니다. 조카 단종을 죽였습니다. 동생 금성대군을 죽였습니다. 사육신을 능지처참했습니다. 아무도 감히 그에게 대항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세조는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말년의 병으로 고통받았습니다. 피부병으로 온몸에 종기가 났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죽은 자들의 원혼이 나타났습니다. 1468년 52세로 사망했습니다. 재위 13년이었습니다. 세조의 아들 예종은 더 짧았습니다. 1469년 20세로 급사했습니다. 재위 1년 2개월이었습니다. 세조의 손자 성종은 38세로 사망했습니다. 재위 25년 동안 훌륭한 왕이었지만 젊은 나이에 죽었습니다. 세조의 증손자 연산군은 가장 비참했습니다. 폭정으로 폐위되었습니다. 강화도로 유배되어 31세에 죽었습니다. 반면 정순 왕후는 81세까지 살았습니다. 왕비 생활은 3년이었지만 왕비의 자존심은 64년 동안 지켰습니다. 세조의 도움을 거부했습니다. 스스로 살아갔습니다. 염색업으로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매일 단종을 그리워하며 통곡했습니다. 끝까지 무명옷을 입고 고기를 먹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복수해 주었습니다. 세조보다 53년을 더 살았습니다. 예종보다 52년을 더 살았습니다. 성종보다 27년을 더 살았습니다. 연산군보다 15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사라졌지만 그녀는 남았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승리였습니다. 역사는 결국 진실을 밝혀줍니다. 1698년 단종이 복이 되었습니다. 정순 왕후도 왕후로 복이 되었습니다. 세조의 왕위 찬탈은 역사에 기록되었습니다. 단종의 억울함은 풀렸습니다. 정순 왕후의 정절은 인정받았습니다. 시간이 걸렸지만 진실은 승리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첫째, 권력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세조는 막강한 권력을 가졌지만 13년 만에 병으로 죽었습니다. 그의 자손들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권력으로 얻은 것은 권력으로 무너집니다. 둘째, 정절과 사랑은 시간을 이깁니다. 정순 왕후는 64년 동안 단종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 사랑은 500년이 지난 지금도 사람들을 감동시킵니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합니다. 셋째, 역사는 결국 진실을 밝혀줍니다. 당장은 거짓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진실이 드러납니다. 세조는 역사의 찬탈자로 기록되었습니다. 단종은 비운의 왕으로 추모받습니다. 넷째, 인내는 승리입니다. 정순 왕후는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살아남았습니다. 끝까지 자존심을 지켰습니다. 그것이 가장 강력한 복수였습니다.
5째, 백성의 마음을 얻는 자가 진정한 승자입니다. 세조는 권력을 가졌지만 백성의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정순왕후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한성부 여인들이 도왔습니다. 백성의 마음이 진정한 권력입니다. 정순왕후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2025년 현재도 사릉과 장릉에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동망봉과 영도교에는 그녀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립니다. 500년이 지났지만 그녀의 사랑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64년을 기다린 여인, 끝까지 왕비로 남은 여인, 시간으로 복수한 여인, 정순왕후 송씨의 이야기였습니다. 지금까지 64년을 기다린 여인 정순왕후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에서 무엇을 느끼셨나요? 권력의 무상함, 사랑의 위대함, 시간의 정의, 그리고 인내의 승리. 이 모든 것이 정순왕후의 64년에 담겨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이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